안녕하십니까.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4월 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금요일 경제기사 시사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의 쏙쏙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 해설 4월 1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 문제에 관해서 문정부의 그 여러 가지 행포들이 임대차법 설계자들의 행포들이 계속 나오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여당과 청와대의 내로남불 문제의 사례를 몇 가지 분석한 것이 있는데, 법 시행 전 직전에 재계약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실장이나 조응천 의원 같은 분이 상한선 적용 직전에 전세금을 인상해서 했다.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부작용 사례다. 두 번째로는 전세 월세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꿨다. 그죠? 박주민 의원이 월세금 비중을 높였어. 그리고 집주인들이 월세를 선호할 거라던 주택시장 경과 고스란히 현실로 본인이 바로 그렇게 하면서 아마도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정말 좀 더 한심한 것은 본인이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계약 때 큰 폭 인상을 했다. 보증금을 26%나 더 받은 송기현 의원 같은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에서 확 올려가지고 세입자들 전세값 부담을 가중시켰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에 정말 그러면서 박주민 의원이 윗선이 보여준 민변과 참여연대 정권의 민낯이라는 비판이 실렸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변 출신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청와대 김상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참여연대 출신들인데, 민변과 참여연대, 사회 정의를 외치고 공정을 외치던 민변과 참여연대, 이 정권의 실세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도덕정치 혁파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평균 칼럼에서 이 시대 정신은 지금 도덕정치를 혁파해야 된다. 도덕정치를 심판할 때다. 공정과 그래 심판해야 공정과 규범이 살아난다. 지금 공정을 살려야 정의와 상식이 부활한다. 그런 국민주권 현장인 선거는 준엄한 역사의 법정이다.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분기 아파트 상승폭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정말 수도권에서는 2월 달에 1.7%, 3월 달에 1.4%를 기록하고 전국적으로 좀 큰 폭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새로 정치실장에 취임한 이호승 실장은 부동산 가격 급등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라는 또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또 이게 지금 역대 정권, 과거 정권을 탓을 하더니 지난번에는 이제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하면서 문정부의 지난 4년 동안에 부동산 실정에 관해서 호도하는 발언을 또 내놔서 또 취임 초기부터 또 말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선거를 앞두고 임대차법 강행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해서 이낙연 전 대표까지 나와서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하는 반에 청와대에서는 미국도 집값이 올라서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 실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또 한 번 지금 또 문제를 일으키게 생겼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정책 전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부동산 앞에 계획이 무기력하다. 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앞에는 이게 뭐 원내대표 인식이 그렇습니다. 부동산 계획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부동산 앞에서 계획이 무기력해졌다. 마치 부동산 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낙연 대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당에서는 대출 등 이단 정책 수정을 예고하는 가운데 청와대에서는 정책 전환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내놓으면서 당의 움직임에 선을 긋고 있다. 앞으로 정권 말에 이제 말기에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당청 간에 마찰이 커질 소지가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제 발표한 그 공공개발 21곳 공공개발 이미 그전에 16곳의 공공재개발을 발표한 뒤에서 다시 또 21곳의 공공개발을 발표했는데 LH 사태로 LH 불신이 크게 달하고 있고 근데 주민 동의도 없이 잘 굴러가겠나 잘 되겠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주민의 갈등이 불씨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깜깜이 공공개발이다. 땅 주인 시사하는데 그냥 선거를 앞두고 지르고 보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객개비 규제만 강화해서 농지 거래도 끊겨서 지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상적인 거래까지 완전히 안 되고 있다. 왜냐면 양도세 폭탄을 매기고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고 등등 아주 그렇게 절차를 강화하면 체험 영농 계획서 같은 거 심지어는 이제 그런 주말 농장 같은 거 체험 영농 계획서 같은 거를 제출한다든지 해서 거래 절벽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해서 은퇴 고령자들이 귀농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은퇴 고령농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다음에 상속 농지도 어 사업용 농지 인정 기간이 지나면은 고율의 과세를 고율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상속 농지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아주 계속 과감한 그런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대응책을 1조 9천억을 내놓은 데 이어서 다시 2조 2,500억 달러에 1조 9천억 달러에 2조 2,500억 달러의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아주 초대형 부양책. 예를 들어 주거복지에 6,500억 달러. 그다음에 교통 체육 개선에 6,210억 달러, 연구개발 제조 집중에 5,800억 달러, 그다음에 돌봄에 노인 장애 있는 돌봄에 4천억 달러를 넣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주거복지, 돌봄복지, 그다음에 교통시설 개선과 이런 복지 쪽에 가 더불어서 연구개발 제조업진흥 전 분야를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제 또 최저 시급도 지금 현재 시급이 7.25달러인데 15달러까지 최저 시급을 올리겠다. 그러면서 노조 권한을 강화를 한다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구글이나 페이스북의 테크 기업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을 반독점 조사를 강화한다. 부자 증세, 법인세 인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쭉 내놓으면서 지금 바이든의 정책이 완전히 민주당의 정책으로 쉽게 얘기하면 좌파 정책이죠. 복지와 증세니까 그런 정책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보다도 GDP 대비 재정 지출이 더 비중이 큰 그냥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민주당 시절로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고 뉴딜 정책을 했던 루즈벨트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중 하나가 전기차나 통신망 쪽에서 이제 복지도 하면서 전기차나 통신망 쪽에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거복지, 돌봄복지 외에 연구개발, 제조업, 진흥, 교통 이런 쪽에서 얘기하면서 주로 전기차와 통신망 쪽에 한국 돈으로 310조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통 쪽에서 교량 1만 개를 선보고 고속도로를 현대화한다.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동시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세금을 올려야 되니까 왜냐면 이런 돈이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현 세금을 법인세를 21%, 28% 올리고 해외 자회사 수익 체제세율을 10.5%에서 21%까지 올리고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을 39.6%까지 올리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까지 올린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미국 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세금을 더 엄청나게 지금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이것이 경기 회복을 오히려 가로막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지금 스탠포드 대학이나 펜실베니아 대학 연구소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내용 중에서 전기차라든지 혹은 통신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안이 나오게 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기술주 중심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다우존스는 이제
전통적인 그 주식은 다우존스는 하락으로 마감한 데 비해서 기술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나 나스닥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나스닥은 한때 4,000을 넘어서서 사상 최대를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제 마감은 3,971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1.54% 올라서 13,246을 기록했습니다. 그에 힘입어서 한국의 주식시장도 호황을 전부 일제히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도 25.98% 98 오른 3,087을 기록했고요. 코스닥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어제 한국의 주식을 상승을牽引한 것이 ITC, 한마디로 바이든이 도와주는 통신이라든지 ITC 쪽에 또 특히 2차 전지주가 훨훨 지금 날아서 상승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기업 실적 면에서 HMM이 지금 상당히 이익 실적을 많이 내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상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두나무 암호화폐 거래소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관련 주가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두나무나 아니면 메타비스라든지 비트코인, 마켓컬 2차 전지 이런 주가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 디지털 결제 선두에 나서고 있는 한국의 다날이나 미국의 스퀘어 같은 주가들이, 미국에서는 스퀘어, 한국의 다날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스퀘어라는 그 결제회사에서 암호화폐로 결제하겠다, 그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페이팔과 미국의 스퀘어가 암호화폐로 결제하고 또 비자도 암호화폐로 결제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며칠 전에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다날 주가도 올라가고 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부족한 대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 그래서 1분기 영업 실적이 깜짝 실적을 기록해서 earning surprise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차 반도체 화장품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1인 평균 주식 보유액이 7,245만 원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성인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그런 이제 분석이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주주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기업이 잘 되고 기업이 이익이 나야 국민들도 이익을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완전한 그냥 반기업 정서가 만연돼서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시정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또 기업 스스로도 이제 주주에게 많은 이익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자연스럽게 줄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쪽에서 비트코인이 어제 미국에서 59,274달러를 기록해서 0.4% 올랐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밑에 주간 그래프를 보면은 암호화폐 가격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드디어 7,200만 원, 장중한 때 7,200만 원까지 기록했다가 어제 7,100만 원에 마감을 해서 7,100만 원까지 올랐고요. 이더리움도 233만 원, 계속 지금 이더리움은 어제 7%나 올랐거든요. 비트코인은 1.9%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어제 지금 현재 7,200만 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침 시간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체크한 것인데 7,200만 원까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지금 큰 손들,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 열풍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조금 지연되고 크게 두세가 요인 하나는 지연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진입이 속속 진입하고 하면서 올라가고,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이더리움 가격이 더 올라갔다는 것은 이더리움이 지금 이제 열풍이 일고 있는 디파이 열풍 때문에, 디파이는 스마트 계약이 필요한데 이더리움이 스마트 계약이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비트코인은 1.9% 올랐는데 이더리움은 7%나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국에서도 이제 아까 다날 얘기했지만 다날의 그 페이코인을 통해서 이마트나 편의점, CGV에서도 비트코인을 앞으로 결제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면서 미국에서 거래되는 것을 환율로 환산하는 것보다 한국이 약 500만 원 1비트코인당 더 비싸게 거래되는데 이거 외국에서 거래되는 달러 기준을 원화로 환산하는 것보다 한국이 더 비싼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3만 개가 넘는 거래소가 있기 때문에 이 거래소가 가격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환율을 반영하더라도. 근데 한국이 이제 유독 높은 것은 한국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많고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기업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기업 500대 기업에 한국이 2곳이 줄었다. 반면 또 미국은 지금 드디어 미국은 121군데로 전년 2019년과 똑같았는데 중국이 124개로 중국이 증가해 가지고 중국이 미국을 세계 500대 기업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국은 2019년에 16개에서 2020년 14개로 줄어들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계속 기업들이 워낙 강력한 반기업 때문에 기업들이 줄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몇 년 전 시기를 분석해 본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한국이 기업 수만 준 정도가 아니고 매출액도 줄었고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기업의 매출액도 한국은 12%나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이 12%나 감소해서 미국의 4.3% 증가, 중국의 4.8% 증가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환경이, 투자 환경이 너무 지금 열악하고 지난 4년 동안 계속 반기업 정책만 해오면서 기업 수가 줄고 대기업의 매출액도 줄면서, 그리고 해외는 2019년에 연간 4,000개 기업이 해외로 나가면서 국내 일자리가 없어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인텔이 파운드리 업체 진출한 데에서 마이크론도 일본의 카옥시아를 인수해서 마이크론도 낸드 플래시 세계 2위를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낸드 플래시 점유율을 잠깐 보면은 삼성전자가 32.9%로 단연 1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카옥시아가 19.5%로 2위고 마이크론이 11.2%인데 이 마이크론이 카옥시아를 인수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벌써 마이크론이 거의 30.7%가 돼서 삼성전자를 바짝 뒤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텔도 파운드리 업체 진출하고 마이크론이 카옥시아를 인수해서 30%가 넘었으면 삼성전자를 바짝 쫓아오면서 한국의 반도체에 굉장한 위협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계속적으로 이번에도 500억 달러를 지원해서 반도체를 아시아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런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세금도 미국에서는 감면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은 실금 감면하면서 세금 족쇄를 차고 한국 K반도체는 세금 족쇄를 차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의 세부담이 대만의 TSMC의 2.5배에 달한다. 여기 세율을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유효 세율이 27.3%라서 대만의 11.4%, 거의 2배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이 통금 배팅을 하면서 K반도체를 바짝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은 미국과 대만, 일본을 연결하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해서 오히려 원래 중국에 대해서 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안보상에도 중요한 물품이다. 이래서 한국이 친중으로 경도되고 있는 것 때문에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에서 시키면서 한국 반도체가 굉장히 위기에 봉착해 있고요. 그런 가운데 한국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돼 있으면서 인수합병이 완전 중단되고 있는 그런 속에서 미국의 마이크론이 일본의 카옥시아를 인수합병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한국 반도체가 지금 위기로 가고 있는 시계 제로의 상태입니다.
인터넷 금융주에서 인터넷 은행이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그 수신 고객 수나 수신 잔액 면에서 2020년 말에 비해서 벌써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나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K뱅크 같은 경우에 고객 수가 12월에 219만 명인데 지금 391만 명으로 3개월 사이에 180만 명이나 증가하고, 수신 잔액도 3조 7천억에서 8조 7천억으로 5조 원이나 증가하는 폭풍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금융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성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카드를 전부 연결하는 통합 앱을 운영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굉장히 이제 삼성금융 계열의 금융사의 그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삼성생명은 820만 명, 삼성화재가 1000만 명, 삼성증권이 400만 명, 삼성카드가 1000만 명의 가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 운영하면은 삼성의 시너지 효과가, 금융 부문의 시너지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평균 억대 연봉 받는 기업이 68곳으로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셀트리온이 가장 많군요. 셀트리온이 직원 임원을 제외한 직원의 평균 연봉이 1억 9,800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대부분 다 금융권이군요. 금융권이 1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머신러닝으로 기사를 분석해서 경기 심리를 파악한다는 경기 심리 지수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그 경제 불확실성 지수 uncertainty index라는 걸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거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uncertainty index도 머신러닝으로 경제 기사를 분석해서 경제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경제는 흔히들 말하기를 불확실성 시대, 불확실성을 어떻게 잡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한국은행도 머신러닝으로 기사 분석을 해서 경제 심리를 파악한다. 경제는 심리다, 그런 말도 있죠. 심리를 파악해 대응한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영국은 지금 백신이 충분해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접종을 3차 접종까지 추진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 백신이 부족해서 지금 3일이면 다 마칠 걸 백신을 가지고 찔끔찔끔 접종하고 있다. 이런 한심한 면피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한국은 마치고 있는 숫자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현재 거의 1.7%, 인구의 1.7% 정도밖에 마치지 않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뭐 지금 얘기가 하루면 충분히 할 것을 지금 마치면, 심지어는 지난 일요일은 11명밖에 접종을 안 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백신이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족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접종 일정을 계속 이렇게 늘려잡고 있는 것 때문에 그렇다. 지금 그런 안타까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부족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백신 부족 때문에 아마 한국이 조만간에, 한국이 뭐 전 세계에서 150개 중에서 백신 접종 비율이 약 115위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체 인구의 1.6%밖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안 되어서 아마 외국에서 미국은 뭐 금년 한 중반 정도의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외국에서 한국 사람의 입국 제한을 할 가능성도, 그런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일단 백신이 빨리 확보해서 집단 면역이 돼야 경제도 회복되고, 우리도 국민들도 좀 해외 좀 나가고, 국민들이 너무 가까워합니다. 1년 내내 꼼짝 못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정부 마지막 1년에 최선을 다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